재단법인 원효불교문화연구재단에서 이 원효 무예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오늘 이렇게 포럼에 참석하게 해주셔서 여러 가지 감사드립니다. 사실 지금 제가 이 시연을 한 수십 번을 했는데 오늘 사실은 상당히 긴장이 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반중이라고 할까요? 이 보시는 분하고 이렇게 거리가 가깝게 이렇게 해서 이 논문을 발표해 본 적도 없고 또 이렇게 가깝게 이렇게 앉아서 한다는 게 상당히 좀 의미도 있고 그런데 좀 긴장은 되네요. 지금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로 해서 또 보충 설명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제한된 시간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될 수 있으면 짧은 시간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논문 제목이 원효 사상으로 본 무예춤과 연구 활성화 방안이라는 제목이었었고요. 거기에 이제 크게 머리 1번 머리말, 그 다음에 원효 깨침과 그 실천 사상, 세 번째로는 원효 무예춤의 사상적 성격,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 이렇게 이제 연구 방안을 잡았습니다. 우선 읽으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원효는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일반적인 성각자로서뿐만 아니라 깨달음을 깨친 그 깨침의 실천적 사상에 더 큰 의미를 둬야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특히 그 삼국유사에 많은 스님들 언급이 됐습니다만 유독 원효 스님만 원효 성사로 표현이 되었다는 점 하더라도 오늘날 우리가 원효 스님에 대해서, 원효 성사에 대해서 새로운 각도로 접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제가 필자가 원효 사상과 무예춤에 관해서 특별히 관심 가지게 된 것은 원효 스님이 입당 9곡을 2번이나 하셨어요. 2번 하다가 첫 번째는 실패하고 두 번째는 깨달음을 얻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2번이나 당나라에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유식을 공부하러 가셨는데 다시다가 의상을 가고 원효 스님은 돌아왔죠. 그 도중에 이제 깨침의 인연을 맺는다는 것. 그 깨침의 인연을 맺어서 그 깨침에 성화시키는 방법으로 원효 무예 사상을 담고 민중들의 아픔을 집단 심리 치유하고 또 그 시절에 불교가 신라시대 때 돌아왔지만 원효 스님이 불교 홍포를 민중 불교화 시키기 전에는 100여 년 전에는 불교가 신라에 들어오고 100여 년 동안에는 일반인들은 불교를 몰랐습니다. 그냥 귀족들만 불교를 알고 있었죠. 그래서 이런 어떤 불교를 공포로 해서 대중 불교화 시켰다, 이런 어떤 독창적인 창안, 민중 계몽의 상징이고 또 특히 원효 스님은 그 민중들을 계몽하기 위해서 또 심리 치유를 하기 위해서 춤을 추고 다녔었다. 그런데 그 춤이 바로 무예춤이었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한 장 넘가 보시면은 이쪽에 아랫부분에 보시면 이 무예춤에 관한 자료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예. 기록으로 송고, 성전 또는 삼국유사 그 외에 이제 조금 있고 악학계범이 있는데 그것도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조선조에 그걸 또 세종대왕이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그 조선조에는 또 무예라는 이 춤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자료가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선행 논문이 없는 관계로 연구하기가 상당히 힘들었다. 그런데 마침 이제 동국대에 장한기 교수가 계셨어요. 지금 아마 명예교수로 하시는 것 같은데 장한기 박사님이 연구해 놓은 논문이 조금 있어요. 그게 한 A4 용지로 한 2장 정도 되는데 그 장한기 박사님이 저한테 그런 자료를 좀 주셨고 또 특히 그
도쿠시마라든지 뭐 일본의 명문이나 이런 지역에 가면은 지금도 조그마한 요 표주박을 허리에 차고 밤새도록 동네를 다니면서 남아미 타오를 부르고 춤추고 다니는 그런 전통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 표주박도 저한테 보여주는데 표주박을 저를 주시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뭐 교수님 가지시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만 하여튼 그 장한기 박사님이 연구해 놓은 게 조금 도움이 됐었고 또 최근에 한 10여 년 전에 동방대학원대학교에 심상현 교수가 이분이 이제 불교 의례를 전문적으로 전공하시는 박사님인데 이 심상현 교수가 불교 무용 차원에서 이분은 이제 불교 여러분도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불교 그 의식을 영산제 보존회라고 있습니다. 그 영산제 보존회 의식 담당을 하시고 그 불교 무용 공연 문화 차원에서 이 무예춤을 동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그 주장하게 된 동기가 저하고 이제 계속 이 무예춤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고 하다 보니까 이 심상현 교수도 무예춤에 대한 재평가를 하게 되고 그래서 소논문까지도 쓰면서 이 무예춤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 외에 조금 그 논문에 언급하는 부분들은 있어요. 여러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이. 그러나 무예춤을 정식으로 연구를 해가고 정식으로 소논문을 쓴다든지 또는 정식으로 어떤 그걸 뭐 무예춤에 대한 논문을 쓰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없고 그냥 기록에 의한 것만 슬쩍 보고 뭐 좀 이상한 또 쪽으로 이제 기록해 놓은 교수들도 있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이제 무예춤에 대한 자료가 너무 없었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러면 이제 이 본 논문에서는 원효 사상을 함유한 불교 무용의 효시 또 무예춤을 창안한 역사적 배경, 경의, 성격 규정 등을 원효 사상에 입각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조금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불교 무용의 효시라는 말은 조계종 출판사에서 발행한 종교라는 책자가 있습니다. 거기 273페이지인가 보면은 이 원효 무예춤이 불교 무용의 효시라고 기록이 나옵니다. 그걸 제가 이제 봤어요. 그쪽에 제가 238페이지. 그리고 4페이지 4쪽으로 넘어가시면은 이 무예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전례되는데 원효 스님이 어떤 행해를 했는가를 잠깐 말씀드리면 송보성전에 원효전이라는 게 나옵니다. 거기에 원효가 당시 신라 불교를 대표하는 대들보였다. 그런 그게 기록이 나오고 원효 스님의 생애 자체가 영웅설화라는 것은 보통 영웅이 되려면은 아주 고생을 많이 합니다. 초년기에는 고생을 많이 하고 막 죽을 고비를 넘기고 이래갖고 이제 나중에 이제 뭐 나라를 통일한다든지 뭐 큰 일을 해내는 영웅들의 이제 설화가 보통 그렇죠. 그 마찬가지로 원효 스님도 소외되어 당하고 시련을 겪고 이런 어떤 단계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좋은 예로 이제 조금 전에 3쪽하고 4쪽에 나옵니다만 그런 어떤 과정이 있었고 원효 스님이 이제 백보자 법회 때 초청을 못 받습니다. 파괴를 했다 그랬어요. 초청을 못 받는데 왕비가 요즘으로 따지면 내 종양 비슷한 거였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내 종기가 생기고 내가 이상해갖고 이걸 어떻게 치유하면 되겠느냐. 그런데 이제 스님들이 그거는 금강산매경을 논해주면은 치유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왔죠. 그래서 금강산매경 그때만 해도 이제 손대 누가 하겠느냐. 그래서 원효 스님 아니면 할 사람이 없다. 이렇게 해서 원효 스님이 뭐 일하에 하면은 꿀에 책상을 놓고 소등에서 3일간인가 뭐 썼다는 게 금강산매경론입니다. 그것도 처음에는 손대 중국에서 번장 3장들이 번역하는 그런 번역가들이
이거는 소로 해서는 안 된다. 논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금강산맥경론이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런 어떤 뜻에서 자찬해타했다. 여러 사람 앞에서 자기가 대들보 역할은 못했지만 한 사람이 필요한 석가래 역할은 백보자 급했대. 석가래 역할은 못했지만 한 사람이 필요한 대들보 역할은 자기가 했다. 이렇게 해서 자탄해타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그 심리학 측에서는 칼융이라는 그 심리학자가 있죠. 정신분석 학자인데 그 이제 이 분석 심리학적인 의미에서는 자아팽창과 같다. 자탄해타 이런 걸 분석 심리학 쪽에서는 자아팽창과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융의 주장을 대비해보면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원효는 왜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언급했듯이 서두에 언급했듯이 중국에 왜 당나라에 왜 두 번씩이나 가시려고 했는가 그게 이제 바로 여기 나옵니다. 사쪽급 맨 아래쪽에 보시면 우리가 서유기 손오공 나오는 서유기의 삼장법사가 있지 않습니까? 현장스님. 그 현장스님이 많은 스님들과 같이 인도에 가서 인도의 그때 유식불교 또 유식불교뿐만 아니라 인도의 많은 경전 이런 것을 배우고 수십 년 동안 배우고 익히고 해서 이제 다시 중국으로 돌아오죠. 중국으로 돌아와서 번역도 하면서 유식학을 강의를 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효 스님의 아버님 또 의상의 아버지 요게 이제 좀 차이가 있어요. 원효 스님의 아버지는 오늘날로 따지면 구청장 정도 되고 의상 스님의 아버지는 서울시장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뭐 인터넷이 있어서 좀 다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이 시대만 해도 1400여 년 전이거든요. 이때만 해도 선진 문명을 진골이다 선골이다 이렇게 해서 그 중에서도 또 이제 계급이 있겠죠. 그래서 불교 관계되는 선진 문명도 문화가 또는 책자도 의상 스님이 먼저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 의상과 원효는 9살 차이인데 의상 스님이 먼저 받아서 그걸 보고 원효 스님한테 주고 이렇게 이제 했거든요. 근데 이제 두 분 다 보니까 이거는 현장 스님한테 유식을 배우러 가야 되겠다. 그때 이미 대성기신호는 신라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식을 더 배우러 가자.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고구려로 해서 가려고 그러다가 간첩으로 그때만 해도 신라, 백제, 고구려 삼국 전쟁이 일어났던 때거든요. 그래서 고구려로 가려고 그러다가 간첩으로 오해받고 감옥살이도 하고 이래가 겨우 도망쳐 나오고 이럽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이제 660년에 백제를 통일시키고 백제를 점령하고 그래서 이제 원효와 의상 스님이 백제 루트를 통해서 바닷길로 이제 가려고 경주에서 출발해갖고 오늘날 이제 평택항 정도 되겠죠. 그 근방에 왔는데 거기서 이제 비가 엄청나게 온다는 거죠. 그건 나중에 또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인도에서 배워왔는 현장법사의 유식학을 배우기 위해서 가다가 결국 원효 스님은 돌아오게 되고 의상 스님은 당나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원효 스님이 해골 바가지 물을 마시고 막 구토를 하고 이러다가 깨달음을 얻었다. 그런 이유. 또 오성전에 보면 그거와 또 다른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비가 많이 오는 캄캄한 밤에 할 수 없이 비를 피하기 위해서 어디 통을 비슷한 데 들어갔는데 잠을 잘 잤다 이겁니다. 잘 자고 아침에 일어나가 이제 비는 계속 오지만 날이 고운하니까 여기가 된 것이 보니까 무덤 속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니까 뭐 시체도 있고 썩은 뼈가 있고 사람 뼈가 있고 이래서 가자 했는데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하루 더 자게 됐어. 하루 더 유하게 돼갖고 하루 저녁 더 자다 보니까 의상 스님은 잠을 잘 자는데 원효 스님은 이게 무덤이라는 거 귀신들이 있다는 이걸 자꾸 의식해서 잠을 못 자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어제 저녁에는 그렇게 잠을 잘 잤는데 오늘은 왜 이렇게 못 자느냐 왜 이러냐. 그래서 이제 거기서 적지 그러면서 알겠도다. 적지 심생고 종종 법생이다. 마음이 일어나니까 온갖
법이 일어나고 신멸고 단본불이 마음이 사라지니까 이 헐떡거리는 번뇌망상의 마음이 사라지니까 토감과 복은 이게 둘이 아니고 하나더라. 번뇌망상이 없어지니까 결국 마음의 작용이었구나 이걸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원효스님이 바로 여기가 고분이 있던 이 토분하고 고분이 있던 이곳이 바로 직산이라는 곳인데 어딘지는 정확하게는 지금 몰라요. 이 직산이라는 그것을 김영이라는 원효 시대에 지나서 고려 시대 때 문인인데 제가 월방사 탑비인가 하여튼 그 탑비에다가 기록해 놓은 걸 보면은 직산이라는 게 나오고 이곳이 바로 신광 원효가 깨달은 곳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날 평택 그 근방에 가면 수도상가 거기에 그 스님이 원효 스님 깨달은 거기다 하면 동굴도 만들어 놓고 해골 바가지도 만들어 놓고 이랬는데 해골 바가지 물을 마시고 했다는 거는 그 기록에 논문에도 나옵니다만 연수의 종경록하고 각범의 인간록 여기에 이제 그런 게 나오고 송보성전에는 조금 전에 제가 설명했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설이 있는데 과연 어느 게 맞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판단할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던 해골 바가지 물을 마시고 구토를 하다가 깨달았다는 것은 약간 그냥 설화에 지나지 않겠구나. 왜냐 해골 바가지 물이 아무리 막더라도 썩은 냄새가 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마시고 그 다음날 이제 구토를 했다. 이거는 원효 스님에 대한 모독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여튼 어떻든 간에 그 토굴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자면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원효 스님은 깨닫고 난 뒤에 뭐 더 이상 가서 유식을 배울 필요가 없죠. 그래서 다시 경주로 돌아오시고 더 이상은 당나라로 갑니다. 이제 그런 내용이고 한 장 넘겨 보시면은 6쪽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라 불교에서 원효는 민중의 지팡이였다. 그는 온간에 그에 대해 대성불교 사상의 기초를 다진 인도의 영수 또는 세친 등에 못지않는 성사 또는 보살로 추앙받고 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더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의천 대각국사는 원효 스님을 더 이상 당대의 높은 자원으로 이해되거나 활용되지 않는다고 정말로 탄식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다시 숙종 임금이 화쟁국사라는 이런 국사의 칭호를 내리고 또 영명지각선사는 대호각성한 분이다. 원효 스님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최근에 독립운동가 아마 조수왕이라는 독립운동가는 대부분 아실 겁니다. 이분은 원효전을 썼는데 그 원효전에 모든 사람이 누에라는 것은 잘 아시지만 아직 꼬치 속에서 밖으로 나오지 못했죠. 삶으면 내기가 되죠. 그 누에인데 원효 스님은 나비다. 그 깨고 나온 나비다. 결국 그렇게 이제 원효 스님에 대해서 비유를 해놨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게 있는데 간단하게 그렇게 추려봤고요. 그러면은 이 원효 스님께서 쇠지판이도 짚고 다니고 송보선전에 이렇게 보면 기생집도 들어간다 그리고 뭐 술도 마시고 뭐 온갖 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오늘날 만약에 스님 중에 그렇게 했다면은 뭐 참 대단한 안 그래도 지금 성령의 이상이 추락될 때도 다 추락했는데 정말로 뭐 물매를 맞아 죽을 수도 있겠는 그런 정도의 어떤 그 파행을 많이 했습니다. 계획을 많이 하고 그러면서도 또 신의를 많이 했죠. 뭐 널판지를 던져갖고 당나라 1000명을 구제한다는 이런 어떤 그 이야기도 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다시 이제 돌아와서 큰 박을 하나 얻었다는 거죠. 표주박 같은 이런 큰 표주박을 하나 얻었는데 모양이 좀 특이하고 이래갖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제 생각하다가 바로 환경의 보살 문명품에 문수법상이 법왕유일법이라 일체 무예인은 일도 출생판이라. 그래서 이 구절에서 무예라는 이름을 따와서 표주박의 이름은 무예라고 붙이고 일설의 양은 그 무예라는 걸 글씨로 쓰고
조각을 팠다는 말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건 안 봤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죠. 그런 설도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제가 무예라는 이름을 이때 이제 이름을 부르고 그 다음에 이제 춤을 추고. 근데 이럴 때 이제 왜 그러면은 이제 원효 스님이 그냥 춤추도 되고 또 왜 춤을 또 춰야 되고 그냥 춤을 춤을 추고 하셔도 되는데 왜 하필 표주박을 들었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원효 스님 당시만 해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삼국 전쟁 시절입니다. 그리고 어떤 기록에 보면은 경산 쪽에 어떤 기록에 보면 그 마을에 남자가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전쟁에 나가 다 죽었단 말이에요. 또 어떤 마을에는 뭐 팔이 잘려나가거나 다리가 잘려나가거나 살아있어도 병신이 되고 그런 장애인이 이런 비참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원효 스님이 이 아픈 민중들의 백성들의 마음을 치유를 해줘야 되겠다. 자기들 깨달음 먹고 보니까 모든 게 다 불쌍하고 모든 게 다 가련하다 이거죠. 그래서 이 아픔을 그냥 둬서는 안 되겠구나. 제일 아픈 게 우리가 그거입니다. 이별하는 거 아닙니까? 그 참 갑자기 가던 우리 아들이, 우리 남편이, 우리 오빠가 전쟁에 나가 다 죽어버리다. 말도 없이 다 죽어버리거든. 그러니까 그 아픔을 어떻게, 그 서름을 어떻게 위로를 해줘야 되느냐. 이렇게 해서 원효 스님이 이것도 다른 이야기입니다만은 하여튼 제가 국가의 어떤 지원을 안 받고는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전국 방방곡곡을 다녔다 그러거든. 오늘날도 지역 가다 보면 그 지역에 또 대장 노릇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야기 잘못하다 보면 뒤통수 맞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때는 1400년 전입니다. 그러면 이때는 산적들도 있었고 뭐 통제가 안 되는 시대잖아요. 근데 원효 스님이 아무리 깨달음을 얻었다 그러더라도 내가 깨달음 얻었으니까 누가 빗겨라 간다고 누가 빗겨줍니까? 부처님 당시에도 부처님을 해하려는 그런 게 많았는데 그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이 민중들을 치유하는 작업에 들어가지 않는가. 그건 제가 이제 좀 더 연구가 돼야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추론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어떻든 우리 춤을 추는 어떤 그런 깨달음의 표현을 민중들을 위로하는 심리 치료를 하는 그런 방편으로 썼고 또 표주박을 했다는 것은 원효 스님과 법거량을 했던 서성은 아니지만 서성격이고 선배 스님들 중에 두 분이 있습니다. 한 분은 대공 스님이고 한 분은 우리가 잘 아는 대한 스님입니다. 근데 이 두 분 다 무구를 들고 다녔어요. 그냥 춤춘 게 아니고 삼태기하고 또 바로 이걸 들고 대한 스님은 바로 들고 대한 하면서 시장 바닥을 다니며 춤을 추고 다녔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영향도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원효 스님도 그냥 나가고 춤추고 노래 부르고 사람들 오락한다고 그때는 마이크도 없었을 건데 오락하는 오지는 않으니까 그냥 뭐 저작거리에 나가 한 춤을 추고 한번 쭉 한 바퀴 돌면은 뭔가 싶어 따라올 거 아닙니까? 그 남아미 탑을 부르면서 막 이 표주박을 두드리면서 모이라 이러고 뒤에는 또 징도 치고 장구도 치고 이런 게 있었겠죠. 그 사람들 모아놓고 이제 법문도 하고 불교를 이야기하고 남아미 탑을 이야기하면서 자, 너 아들, 당신들 아들과 당신의 남편, 당신의 오빠, 또 이웃 사람들 죽었다. 죽은 그 영혼을 위로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나무아미 탑을 불러라. 그 이제 정토 신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들도 열심히 나무아미 탑을 부르면은 바로 현실 정토 세계를 만들 수가 있다. 아파가 이렇게 할 게 아니고 당신도 바로 사는 이 세상 자체를 극락으로 만들 수가 있다. 그리고 당신들이 또 죽으면 더 나무아미 탑을 더 열심히 부르고 이 신앙을 열심히 하다 보면 죽어서 먼저 간 남편도 만날 수 있고 아들도 만날 수 있고 죽은 영가들 다 만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정토 신앙을 불어일으켜 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큰 국가적인 차원에서 원효 스님이 무예춤을 추고 전국 방방곡곡을 다녔다. 이렇게 저는 보고 그런 맥락에서 이제 이 연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7쪽에 보시면은 무예춤의 의미는
제4 세력의 심리학, 새로운 심리치료 접근이 추구하는 것처럼 신체 지각을 통해서 감각의 연민성 이런 것을 길러내고 또 더 나아가서는 감각세계와 초감각세계를 접목하는 시도, 이게 이제 현대 오늘날의 심리학 또는 심리치유적인 접근에서는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시대에는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없고 이런 이야기도 없었습니다. 다만 그 시대의 민중들의 아픔을 달래주는 그런 치유 관계를 했고, 오늘날 접근해서 오늘날의 학문적으로 심리학이나 심리치유 쪽으로 접근해 봤을 때는 이런 맥락으로 접근할 수 있겠다 하는 겁니다. 이같이 원효가 깨침의 자비 실천 사상을 담아서 교화 방편으로 창작한 깨침의 춤을 파한집, 또 상국유사, 송고성전 뭐 이런 게 이제 보면은 송고성전에 보면 혹 산수 자선을 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조금 이따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원효 스님 시대에는 대종고 스님의 그 참선이라든지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 아직 신라에 도입되기 전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기록이 되어 있는지 송고성전 5년전에 보면은 원효 스님이 혹 산수 자선을 했다는 기록이 딱 4글자가 딱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원효 무기춤은 앉아서 참선을 하면서 시작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제가 여기서 발췌를 하게 된 동기도 되는데요. 하여튼 저는 파한집의 자료와 그의 자선 수행의 함의까지 포함해서 원효 무예춤 또는 무예선무라고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무예춤을 심리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조금 전에 보는 말씀을 드리고 심리 치유학자가 이야기했는 걸 잠깐 언급을 해보면 아래쪽에 보시면 미국의 심리학자 매튜 프릭스테인이라는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설명하는 시무도의 입전수소, 제일 마지막에 10번째 단계가 입전수소거든요. 입전수소와 무예춤의 정신 또는 사상과 관련하여 주의를 기울여 볼 만하다, 이렇게 이제 이 매튜라는 학자가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제중생의 방편으로서 제가 좀 말씀드렸지만 무예춤의 정신은 남항사 비구니에게 전승됐다는 것은 제가 이제 주장하는 거고, 전승됐을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삼국유사에 보면 남항사에 있는 비구니가 경흥선사라고 원효 스님의 상자입니다. 경흥국사가 굉장한 우울증에 걸립니다. 근데 백약이 무효라 우울증인데, 근데 이 남양사에 있는 비구니가 와서 가면을 덮어 쓰고 우스운 춤을 추고 봤는데 그걸 보고 하도 웃다가 경흥선사가 우울증이 치료됐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런데 그 비구니가 나중에 가고 난 뒤에 지팡이 하나 남아있더라는 거지. 그 비구니는 춤추고 사라져버리고 없고 지팡이 하나 남아있더라. 이게 이제 같이 삼택이나 바루나 표주박이나 지팡이나 전부 무구를 사용했다는 의미에서 남항사의 비구니가 경흥선사를, 하필 경흥선사가 원효 스님의 열 상자 중에 한 분인데 그 마상자나 마찬가지죠. 그 경흥선사를 치유하러 갔는 게 바로 지팡이를 두고 가는, 무구를 두고 가는, 그래서 이 남항사에 있는 비구니한테 무예춤의 영향이 전달되지 않을까, 그런 추론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8쪽에 보시면은 정리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앞에 이제 설명하다가 앞에서 설명이 빠졌는데, 이 무예춤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는 파한집을 보고, 이일로가 지었는 파한집을 보고 무예춤과 제 스스로 나오는 이 동작과 연결을 시켜서 오늘날의 무예춤 시연을 하고 하는 겁니다. 그전에는 처음에 제가 동작이 나올 때는 고등학교 3학년 때 한참 더 공부하다 보면 밤 12시 넘고 1시쯤 되면 잠이 안 와요.
그러면 이제 뒤척뒤척하다 학교 가면 학교가 이제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건 아니다 이제 생각하고 지금도 살아 계시는데 그분이 유한평 씨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체면술 책이나 체면 계통에는 최고봉을 하고 계시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쓴 자기 체면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갖다 놓고 제가 직접 이제 그 실에다가 뭘 하나 달아놓고 생각을 하면서 앞뒤로 움직이고 옆으로 움직이고 이게 돌고 좌로 돌고 우로 돌고 이게 처음에는 잘 안 되는데 좀 하다 보면 이게 막 돌아갑니다. 근데 신기하기도 하고 그래 이제 그걸 하다가 또 잠은 이제 어떻게 하는 오른발부터 긴장하고 이완시키면서 수축해가 긴장을 줬다가 힘을 탁 빼면 완전 이완이 되거든요. 오른발, 왼발, 오른팔, 왼팔, 그 다음에 머리, 몸통, 온몸을 그냥 다 이완을 시킨 후에 내 몸이 무거워진다. 또는 내 몸이 땅속으로 깊이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자기 체면을 걸면은 체면 걸다 자버립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그걸 하는 과정에서 그게 이제 지금 뭐 설명은 간단하지만 몇 개월이 걸렸습니다. 몇 개월 걸린 과정에서 동작이 나왔어요. 예. 동작이 나와 제가 깜짝 놀랐죠. 왜냐하면 이게 뭐냐. 제가 우리 때문에도 어린 시절에 동네 집집마다 또는 뭐 집집마다는 아니겠지만 동네에서 무당들이 구슬하고 뭐 이런 바구니 들고 뭐 부쩍부쩍 뛰고 이런 게 제가 이제 어릴 때 봤단 말이에요. 그 막 이런 뭐 움직임이 나오고 뭐 신이 뭐 그한가 아닌가 이런 겁도 나고 이랬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대학을 들어가고 제가 천태종 신앙을 하고 또 대학 1학년 때 성가기감 책을 사보고 육조당경 책을 사보고 그러면서 이제 불교의 어떤 심오한 이치를 알고 이 동작 나오는 게 어떤 신적인 귀신의 장난이 아니고 어떤 내 마음의 평정을 가하고 내 마음의 표현으로 할 수가 있구나. 그런 이제 생각을 분석했고 그 뒤에 이제 제가 기계공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학적인 어떤 측면에서 조금씩 접근을 하고 그래서 그쪽은 이제 어느 정도 접근을 했는데 불교나 또는 이런 쪽에서는 접근하려는 생각을 못 했었죠. 못 하다가 법봉스님이나 또는 그 외에 또 노스님들 몇 분도 만나고 또 김상현 교수나 이런 분들도 만나고 이러면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그 무게춤하고 뭐 어떤 연결을 뭐 한번 해보자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그거 이제 판집에 그런 게 있다. 뭐 그래서 판집이 우리가 중학교 때인가 뭐 판집하면 2일로 이게 정답입니다. 그때는 암기식이니까. 그 판집은 2일로가 지었다 하는 건 알겠는데 책이 어딘지 몰랐어. 근데 판집도 보면 두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판집을 사서 보고 거기에 나오는 기록되어 있는 동작들 그 동작들과 제가 나오는 동작과 흡사한 동작이 몇 동작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무예춤으로 집중적으로 파고들어야 되겠다. 이러면서 이제 들어가다 봤는데 자료가 너무 없어서 실망도 많이 하고 그러면 혼자 고민을 많이 했죠. 수십 년. 지금 이제 이 시연하는 이 과정을까지 오기는 한 30여 년 걸렸습니다. 근데 뭐 그냥 세월이 흐른 거죠. 근데 이제 그 판집에 보면은 무예지국사라고 각하사에 지금 공학 각하사가 있죠. 각하사에 주석하고 계시던 무예지국사 이분은 의천 대각국사의 마상자입니다. 이 무예지국사가 직접 1100년경인데 직접 무예총을 보고 기록해 놓은 게 몇 개 있어요. 그걸 이제 판집을 이제 문인 이일로가 여러 군데 있는 걸 이제 모아놓은 거거든요. 그 이제 모아놓고 또 관유선사라고 있어요. 관유선사는 중국에 관유선사가 있는데 중국의 관유선사가 맞는지 그건 제가 모르겠어요. 이 관유선사라는 기록만 있고 이분이 누군지는 정확한 기록은 없어요. 제가 찾지를 못했는데 하여튼 관유선사라는 분도 그 무예춤을 보고 두 팔을 흔드는 거 이거는 이장이를 끊는 거고 두 개의 장애를 끊는 거고 다리를 들었다 3개를 초월하기 위해서 발을 3번 들었다 놨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00년경에 이일로가 직접 무예춤을 보고 기록해 놓은 게 아주 상세한 기록을 해 놓은 게 있어요. 그런 걸 이제 봤을 때 이런 어떤 내용들을 살펴서 요약하면은
네 가지 중요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8쪽에 보시면 무회춤은 오녀선사가 직접 이름을 지었다. 그리고 춤을 췄다. 오녀선사가 직접 이름을 짓고 직접 춤을 추신 거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회춤은 불교 사상과 문화를 담아서 민중교화운동으로 시작했다. 그럼 세 번째는 무회춤의 춤사위가 잘 기록되어 그 내용이 무보를 보는 것처럼 잘 연결되었다. 이 무보를 본다는 연결됐다는 그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된 건 아니고 중간중간 하여튼 그 기록해 놓은 것 자체가 아주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어떻게 연결되는 것은 안 나옵니다. 근데 그 연결하기 위해서 또 수십 년 어떨 때 막 꿈도 꾸고 막 완전히 미쳤을 때도 있었죠. 지금은 정상적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번째는 대동성과 연속성이 있었다. 대동성이라는 것은 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신라 때부터 계속 많은 민중들이 같이 춤췄다는 것. 그리고 연속성이라는 것은 신라에서 고려로 넘어오면서 무해지국사가 1100년경에 보고 기록했는 것. 또 한 100여 년 후에 이일로가 보고 기록했는 것. 이게 100년 동안에 텀이 있었지만 그게 계속 있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이따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악학개범의 무해라는 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선제가 없었죠. 그 다음에 뭐 시간이 좀 촉박할 것 같아서 좀 빨리 나가겠습니다. 8쪽에 아래쪽에 보면은 이 춤 사이에 여러 가지 상징적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조롱박은 요즘은 잘 없습니다만 옛날에는 시골에 가면 조롱박 뭐 천지로 막 널릴 정도로 많이 기르고 했거든요.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후진을 했다고 합니다. 전후진을 했다는 건 성속을 초월했다는 것, 뛰어넘고 했다는 것. 세 번째는 목을 구부리고 움츠렸다. 뭐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이거는 민중을 서로 다루고 존경을 한다. 민중이라면 그때만 요즘도 뭐 참 권력을 잡은 사람 또는 권력이 없는 사람과 차이가 너무 나는데 그때만 해도 왕조 시대입니다. 왕조 시대이기 때문에 일반 백성은 노예 계급이랑 마찬가지죠. 뭐 불교도 100여 년 동안 돌았는데 자기들 말고 민중들한테 알리지가 않은 정도니까 이 민중들의 아픔을 또 그 민중들도 존중한다는 그런 의미. 네 번째는 배를 홀쭉게 하고 허리를 굽혀가 법사등 모의로 했다는 건 모든 게 물건을 뭐 하나 줬을 때 이 물건을 받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손을 쭉 펴가 있으면 받지를 못하죠. 이래야 이걸 받습니다. 포용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배를 홀쭉하게 하고 이 받아들이는 포용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 그 다섯 번째는 두 소매를 흔든 거는 번뇌 망상을 끊는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 다리를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다리를 3번 들었다 놨다 하는 거는 3계를 뛰어넘는다. 결국 3계를 뛰어넘어야 번뇌 망상을 끊고 부처의 길로 또 불보살의 길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무회춤은 이때부터도 이미 아마 번뇌를 끊고 깨달음의 길로 가는 그런 춤이었다는 걸 기록의 예수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장 넘겨보시면 무회춤의 성격, 이 무회춤의 사상과 수행 체계를 저는 3가지로 접근해봤습니다. 무회선, 무회차, 무회춤. 물론 원효 스님이 차를 직접 드셨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원효 아들 설총이 이 애한경인가 그 보면 설총이 차를 직접 하고 했다는 것도 왕에게 돌렸다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원효의 아들 설총이 차를 할 정도면 원효 스님도 당연히 차를 하시지 않았겠나. 또 그런 그 시대에 어떤 깨달음의 어떤 그 표현으로 자기가 차도 접근 안 했겠나. 그런 측면에서 제가 한번 접근해봤고, 그 다음에 무회춤 이렇게 해서 삼무회로 규정, 사상 체계를 이제 이렇게 좀 독특하게 규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체상용어로 나눴는데 일심사상을 체로 봤고 이 일심사상을 저는 무회선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상인데 이건 화쟁사상을 상으로 보고 이는 무회차다. 그냥 쟁론을 하지만 결국은 감로 바른 보살이 감로 참모예요.
하나로 뭉치고, 그 다음에 용은 무예, 무예사상, 결국 무예사상은 무예충으로 연결된다. 이렇게 봤을 때 12쪽에 보시면은 원효의 사상체계의 성격은 무예 원효 바로 그것이었다. 원효가 심지어 조롱박 이름조차도 환경에 무예라는 구절을 따왔을 정도니까 그 용어 자체를 보더라도 그 원효 스님의 사상의 자유로운 사유세계를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그 무예춤의 그런 어떤 사상을 담아는 그 무예춤의 위상은 어떻게 되며 통속적인 어떤 접근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첫째는 자존적인 깨침의 이야기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원효 스님이 당나라로 가다가 직산에서 깨달음을 얻고 경주로 돌아오죠. 그게 바로 자존적인 깨달음입니다. 우리가 고려시대 때 태고 보국서가 깨닫고 중국에 가서 서공천사한테 뭐 인가를 받아온다 그러지만 그거는 하수입니다. 왜 깨달았으면 깨달음으로 끝나지 중국 가서 받아올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근데 거기서 제가 물론 태고 보국사는 우리 종교고 하지만 그 기록은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후대의 사람들이 했는데 원효 스님은 자신이 깨달아가 중국 안 가고 돌아왔습니다. 그 어쩌면 원효 스님만큼 훌륭한 스님이 없어요, 우리나라에. 그건 뭐 다음에 또 논하기로 하고. 하여튼 원효 스님의 그 행의 사상은 자존적인 깨달음이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독창적 자비 실천 사상의 이론이었다. 아까 쭉 설명드렸듯이 이 민중들의 그 아픔을 어떻게 해서 그 따스하게 또는 이 손으로 어루만져 주겠느냐, 이런 자비 실천 사상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사상과 학문 체계의 다양성이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무예춤에 함의하고 있는 사상은 일심사상과 무예사상과 화쟁사상 이런 게 다 단어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반영과 포용성이다. 춤 사이도 바로 반영하고 포용하는 그런 춤 사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한 노력, 그리고 민중의 안정과 희망을 주었다는. 넘겨 보시면은 14쪽에 무예춤의 학문적 통석. 현재 제가 이제 주장하기를 원효 스님의 무예춤은 불교 무용의 효시라는 것은 이미 아마 기록이 나와 있고, 근데 오늘날의 원효 스님의 그 무예춤을 심리치료나 명상치료나 미술치료나 음악치료나 또는 동작치료나 이런 걸로 봤을 때도 표현예술치료 또는 통합예술치료와 조금도 다름이 없다. 오히려 더 앞서서 이야기했다. 오늘날은 뭐 그 구분해가 했지만 무예춤은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하나로 뭉쳐가 있다. 그 좋은 예로 자선을 했지 않습니까? 옥산수 자선했다. 물 좋고 산 좋은 데 가서 명상을 하면서 마음을 다스렸다. 그 명상치료 했다는 겁니다. 무예춤의 근원이 명상치료입니다. 그리고 춤 자체가 움직임이 동작이니까 무용치료. 제가 이 무예춤을 연구하기 위해서 무용심리치료 하는 데가 6개월 배웠습니다. 그 무용심리치료 하는 데는 참 즐거운 비명이 전부 여자분들이, 무용 전공했는 전부 여학생들이 여자분들이. 그래야 제가 선복 입고 들어가니까 그분들이 막 깜짝 놀라가 막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어떤 무용치료. 그 다음에 문학치료. 문학치료는 왜 그러냐. 원효 스님이 그냥 남아미 타고만 부른 게 아니거든요. 시를 썼습니다. 시를 써가 그 시를 이야기하면서 불교에 대한 관한 그런 내용을 전달해주고 이랬거든요. 근데 그 기록이 불행하게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 기록을 제가 만든다고 또 수십 년 걸렸어요. 이래 만들었다 저래 만들었다. 뭐 창작이지만 그게 참 힘들었고. 또 음악치료. 음악치료는 남아미타불을 계속 부르는 겁니다. 남아미타불을 부르는데 음악치료와 어떻게 연결되느냐. 여기서 이제 조금 격외로 이야기를 드리면은 우리가 흔히 천지인이라고 합니다. 하늘과 땅과 사람.
우리 인체에는 뇌에는 뇌파가 나오고 목소리 이 음파가 나오고 또 심장은 심파가 나옵니다. 이 뇌파와 음파와 심파는 오늘날 측정 기구로서 파장을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뇌파와 반비례하는 염파가 있어요. 이 염파는 오늘날의 과학으로 측정할 수 없는 파장입니다. 그래서 뇌파가 미들 알파로 또는 세타파로 떨어지기 직전까지 이렇게 내려가면 안정되면 염파가 오고, 그래서 우리가 명상을 하는 기본적인 이유가 자기의 헐떡거리는 번뇌 망상을 없애줌으로 인해서 이 염파가 납니다. 부처님이 삼매에 들어가서 법문을 하셨다는 게 바로 천지인이 합일이 되거든요. 그 무슨 말이냐? 천이라 그러면 하늘이라 그러면 우리는 저 우주 저 멀리를 생각할 게 아니고 전리천까지가 하늘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그러면 전리천에 고유 주파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지구에 고유 주파수가 있습니다. 고유 진동수, 휴먼 레지던 레 컨텐츠, 그래서 지구의 고유 주파수 진동수, 전리천의 고유 주파수, 그리고 사람이 명상을 한다든지 또는 자기 마음을 닦아서 고요한 상태로 들어갔을 때 미들 알파파가 됐을 때 그게 전부 7.83 플러스 마이너스 3 내지 5 헤르츠,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천지인이라는 게 뭐 종교적인 천지인이 아니고 바로 전리천의 고유 주파수와 내 뇌파수, 자기의 뇌파와 지구의 진동수가 맞았을 때 바로 천지인이 합일이 되는 거예요. 그 스님들이 추공 카드를 왜 스님들이 추공 카드를 읽어야 되느냐? 여기에 묘미가 있고, 스님들이 명상을 하고 자기 마음을 안정시키고 수행을 했을 때 그 한 상태에서 음파로 읽어줬을 때 뇌파는 이미 아마 안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음파에 나오는 이게 그 추공 카드에 나오는 자기 이름 또는 그걸 듣는 사람 일단 마음이 안정이 됩니다. 그리고 천지일 합일이 됐을 때 나오는 그 음파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왜냐? 뇌파가 미들알파파로 떨어졌을 때는 염파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나오거든요. 근데 오늘날 불행하게도 오늘날 의과학으로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좀 그런 게 있습니다. 하여튼 뭐 그건 그렇다 치고, 하여튼 그래서 음악 치료도 엄청난 어떤 효과가 있고 남아미 타고를 부르면서 고요한 상태로 들어가는 음파를 조절하면서 뇌파가 조절되는 거죠. 그 미술 치료, 오늘날 양로 뭐 요양원이나 또는 노인복지관이나 이런 데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여러 가지 있는 것 중에 미술치료입니다. 미술치료가 효과가 굉장히 빨리 나타나요. 자기 마음의 표현을 그림으로 막 그리고 해보니까. 그래서 이 미술치료, 아까 말씀드렸듯이 표주박에다가 무예라는 글씨를 쓰고 뭐 조각도 했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심리치료. 결국은 이것 전부 통틀어서 마음의 안정을 되찾아준 심리치료였다.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는 어떻게 봐도 지금 5개 아닙니까? 오늘날은 각각 띄어서 치료를 하지만 오녀스님은 무예춤을 추면서 통합적으로 민중들의 아픔을 다스려줬다. 이때 바로 이게 통합예술치료의 효시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맞는지 틀린지는 이제 후학들이 증명해 내겠죠. 저는 그냥 제시만 하는 이런 점에서 이제 해서 결론적으로 15쪽에 보시면은 첫째 이 원효 스님의 무예춤에 대해서 연구 성과가, 첫째는 원효 스님이 조사선 시대에 살지는 않았지만 선을 이해하고, 우리가 선이라 그러면 굉장히 어려운 걸로 생각하지만 오늘날의 명상과 선과는 뭐 거의 같다고 보시면 돼요. 다만 이제 방법론에 있어서 좀 틀립니다. 선은 화두를 들고 있는 거의 화두선에 대한 어떤 참선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명상은 호흡에 집중하는 이걸 이제 거진 오늘날 미국에서 MBSR 그래서 그게 뉴욕 수입돼 돌아서 우리나라에 지금 일부 대학 교수들이 10몇 년 전부터 아주 크게 자랑을 하면서, 그 뭐 별거 아니죠. 별거 아니지만 미국에서 배워왔다 그래서
아주 뭐 대단하다는 것처럼 하고 있고, 미국에는 MDSR이 이미 아마 의료보험이 됩니다. 의료보험이, 우리나라도 아마 명상치료나 이런 게 얼마 안 있으면 의료보험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원효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직산에서 깨달음을 얻고 입당 후급의 그 발길을 돌려서 경주로 돌아와서 많은 민중들을 아픔을 치료했고, 또 정신적인 스승이었던 해공과 대안의 교화 방편을 활용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해춤은 상처받은 민중의 심신치유는 물론이고 현실과 사후 정토 왕생에 대한 희망을 민중들에게, 백성들에게 공급했다. 또 의도적으로 춤 아닌 춤을 췄다. 이게 이제 보면은 불교의 계율에 높은 상에 올라가거나 또는 춤추고 노래하거나 이건 계율에 어긋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춤을 추고 다니겠는가? 이거는 깨달음의 경지에서 나오는 법열의 희열에서 춤추는, 여기는 제가 언급했지 싶은데 여기 빠져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가섭이나 뭐 그런 분들이 깨달음에 의해서 춤을 춘 게 나옵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이 원효무의 춤을 춘 거는 춤 아닌 춤을 췄다. 깨달음의 희열에서 나오는 그걸 춤화시키기 때문에 계율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무예춤의 태동과 배경, 사상적 성격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세 가지 무예로 접근해 볼 수 있다. 다섯 번째는, 무예춤은 불교 무용과 통합 예술 치료의 효시로서 새로운 화두를 제시했다. 이건 이제 계속 연구가 어떻게 나오겠죠. 결론적으로 오늘날 이 시점에 와서 왜 당신은, 왜 이 스님은 원효무예춤을 새로 들고 나왔는가? 그게 이제 중요하고, 또 우리가 원효무예춤에서 오늘날 현실에 맞는 어떤 걸 찾아야 되는가? 그게 사실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진리가 있고 아무리 좋은 게 있더라도 활용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것은 이제 대충 짐작을 하셨겠지만 삼국의 환란 시대였죠. 삼국 환란 시대에 깨침의 세계를 전개한 원효의 실천적인 모습이 참 서성상이다. 오늘날 대부분 이렇게 보면은 존경할 만한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가 대부분 일반론입니다. 왜냐? 너무나 속세에 찌들어가고 성속을 막론하고 존경할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원효 스님은 참 스승이다. 물론 오늘날의 어떤 계율로 봐서 요속 공주와 결혼을 했기 때문에, 설총을 낳았기 때문에 파괴를 했다. 이런 측면에서는 또 다른 또 논리적인 걸 해야 되겠죠. 그런데 1400년 전의 시대를 잘 봐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 잣대로 재느냐, 1400여 년 전에 잣대로 재느냐에 따라서 원효 스님의 그 파괴를 어떻게 할 건가, 그거는 다음 또 문제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 바른 삶의 거울이다. 참 스승이고 오늘날 우리들의 거울이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한국 불교는 너무나 침체되어 있고 너무나 타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심지어 조계종, 태고종, 천태종, 진각종, 조태천진이라 그래서 불교의 네 기둥입니다. 이 네 기둥을 떠받치고 있는 총무원장 또는 종정 이런 분들이 작년, 재작년 2년 동안 전부 흔들리가 다 쫓겨나가고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스님들이 아니고 지도자급에서도 최고의 지도자들이 흔들려가고 쫓겨날 정도로 불교가 엉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한국 불교는 다시 새벽을 열어나갈 계획 의지를 이 명상을 하면 원효 스님의 사상 또는 그런 사상을 집합체로 표현해내는 무예춤의 고명한 그런 정신을 이어나가야 되고, 거기에서 우리가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출해내는 길을 찾아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